책과 어우러지는 삶을 사랑하시는 행복한 독서 여행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 볼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들, 딸 두 자녀와 함께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치 장교가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의 두 자녀 중에 한 아이를 가스실로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에게 지금 당장 두 아이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선택을 거부한다면 두 아이 모두 죽이겠다고 총부리를 겨누는 독일군 장교 앞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Du kannst eins von den Kindern behalten. Wie bitte? Du kannst eins von den Kindern behalten. Das andere muss weg. Wollen Sie mir sagen, dass ich wählen muss? Du bist ein Polak und kein Jude. Also, hast ein gewisses Vorrecht. Ich kann nicht wählen. Ich kann nicht wählen. Halt's Maul. Ich kann nicht wählen. Komm, ich schick sie beide weg. Ich schick beide Kinder weg. Nein, Ja doch, du musst zwingen wählen. Sie mich nicht zu wählen. Komm, Ich kann nicht wählen. Und ich schick sie beide darüber. Nein, Halt's Maul, halt. Hör auf jetzt. Du sollst das Maul halten. nein, Los, entscheide dich, wähle. nein. Zwingen Sie mich nicht zu wählen. Ich kann nicht wählen. Ich schick sie beide Ich kann darüber. nicht wählen. Nehmen Sie beide Kinder weg. Ja, siehst du? Los! Nehmen Sie meine Kleine. Nehmen Sie meine Kleine. Nehmen Sie das Mädchen. Nehmen Sie das Mädchen. 방금 보신 것은 영화 소피의 선택에서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은 한 인간의 절망이 너무나 절실히 드러난 장면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도 편집을 위해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새삼 먹먹해집니다. 어린 딸아이를 가스실로 보낸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택을 강요받은 순간부터 엄마의 삶은 그야말로 죽음과도 같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여주인공 메릴 스트립스의 얼굴이 영화 엔딩에 크게 클로즈업 될 때 그녀의 얼굴에서 엿보이는 절망과 슬픔과 죄책감 등이 미묘하게 섞인 표정이 아직도 눈에 무슨 풀 수 없는 숙제처럼 떠오릅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철조망 넘어져 차디찬 수용소 안에서 무려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갖게 된 저마다의 삶을 오직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강탈당했습니다. 이토록 잔인하고 반인도적인 광포와 야만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스스로 현명한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야만의 지옥 같은 시간에서도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영혼의 고귀함으로 소망의 작은 꽃을 피워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빅터 프랭클은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태인이었던 그와 그의 가족은 1944년 10월 19일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고 그의 어머니와 아내, 동생은 수용소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시간들에 대한 저자 자신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또한 빅터 프랑클은 의학자로서 자신이 직접 겪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인간이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로고테라피를 창시한 심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로고테라피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성을 바탕으로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통해 시련을 이겨내는 심리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빅터 프랭클이 지옥과도 같은 수용소에서 겪은 생생한 체험과 참담한 기억 속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는지 그 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한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세 단계로 이루어진 심리적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특징적 징후는 충격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기차로 수송될 때부터 열차 한 칸에 무려 80명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선체로 컴컴한 기차를 타고 며칠 밤과 낮을 달렸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진 두 줄 앞에서 한 나치 장교가 손가락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손짓이 그들을 삶과 죽음으로 가르는 판결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병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목욕탕이라고 불리는 가스실에서 한 줌의 연기로 화했다는 사실과 사회적 지위나 직업 그 어떤 수식도 없이 완전히 발가벗겨져 오직 번호로만 존재하게 되는 비인격적 전환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벌거벗은 몸이라는 실존 이외에 모든 인생 전부를 박탈당한 수감자들은 갑작스런 충격 이후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언제라도 가스실로 보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수감자들이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으로 몸을 던지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최초의 충격 상태를 지나 상대적인 무감각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즉 육체는 살아있으나 정신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수용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참담한 광경에도 감정이 무뎌져서 그것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어떤 혐오감과 공포, 동정심 같은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포에 무감각한 죄수라도 육체적 학대보다 인격적 모멸감을 받을 때는 피가 솟구치듯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빅터 프랭클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수감자들이 경험하는 무감각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어떤 외부적 자극에도 반응을 차단하려는 원시적 정신 상태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수용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빅터 프랭클은 수감 이전에 지적인 활동을 했던 감수성 예민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강한 자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가혹한 현실에서 빠져나와 내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자유가 넘치는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빅터 프랭클과 수감자 무리가 이른 아침 사역을 나가고 있던 행진에서 누군가가 아내의 이야기를 속삭이자 모든 수감자들이 각자의 아내와 가족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이고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작업장에서 곡괭이로 땅을 파헤치면서도 프랭클의 마음은 여전히 아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사랑의 굳건함, 내 생각,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을 방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면 세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수감자들은 멀리 과거로부터 도피해 자기 존재의 공허함과 고독감, 그리고 영적인 빈곤으로부터의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달픈 노동 중에도 서쪽 하늘을 곱게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폭력과 죽음이 일상이 되어버린 수용소 안에서 수감자들은 나름대로의 유머를 통해 처참한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초연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유머라는 것도 강제 노역을 하는 도중에 몇 초, 몇 분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래도 아주 짧은 농담 몇 마디를 통해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는 증언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충격과 무감각을 거치면서 수감자들은 오직 생존을 위한 방어 기제로 상상하기, 유머 감각,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에 행복감을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수용소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은 일종의 소극적인 행복으로 쇼펜하우어가 시련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했던 행복이었고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상대적인 행복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크를 비롯한 수감자들이 용케 죽음을 피해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견디고 있을 때 마침내 국제 적십자사의 차량이 굳게 닫힌 수용소 문을 활짝 열어젖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마침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수감자들에게도 기적과 같은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생존자들은 환호를 지르며 그들에게 찾아온 자유와 새로 주어진 삶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인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말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폭력과 일상적인 죽음의 공포가 안겨준 1단계 심리상태, 즉 충격과 이후 생존을 위한 무감각의 단계를 거쳐 드디어 해방된 생존자들에게 3단계 심리상태가 찾아옵니다. 3단계 심리상태에 접어든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온 자유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했고 앞으로 천천히 다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정신의학 용어로 2인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에서 그들은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고 있을 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정신위생학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잠수병과 같은 것으로 잠수부가 엄청난 수압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올 때 가장 위험한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정신적 억압을 받다가 갑자기 풀려난 사람도 도덕적,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입은 폭력과 공포를 이제는 거꾸로 다른 이들을 향해 휘두르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비통함과 환멸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빅터 프랭클은 증언합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인간의 영혼에 압도적으로 가해진 폭력이 남긴 트라우마로 생존자들 앞에는 이 영혼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하는 지난한 과정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나오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꽃이 만발한 초원에 이르러 하늘로 날아오르는 종달새의 노랫소리와 드넓은 대지가 주는 평화로움을 느끼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통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음을 역설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겪는 것이 자기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 시련을 자신의 과제, 다른 것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유일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그를 시련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고 대신 고통을 짊어질 수도 없다. 그가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